오늘은 경영순환 과정의 네 번째, 즉 마지막 단계인 통제 활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활동, 지휘 활동, 리더십, 동기유발, 의사소통, 팀과 같은 지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제 활동의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통제 활동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조직화, 지휘 다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경영행위가 통제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영통제를 정리하면 경영통제는 경영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업무의 성취 수준이 당초의 계획이나 또는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과 실행 결과의 그 차이, 편차를 측정하고 또 그 편차의 원인을 밝히면서 이것을 시정하는 관리 활동을 경영통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경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계획 자체가 오류가 클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그 회기가 끝나지 않고 아직 회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수정할 필요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던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오차가 발생하면 그 연중에라도 계획을 수정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9월이 됐는데 이미 15% 플러스, 즉 목표를 플러스 15% 달성한다든지 또 15% 이상 마이너스 달성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자들이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15%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도중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연중에라도 마이너스 15%라면 뭔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해줘서 다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산업에서는 엄청난 그런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을 예견하지 않았던 그런 계획을 세웠던 작년 11월 기점으로 그 계획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조직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플랜 투 C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계획 수립에서도 통제 활동을 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통제 활동을 하고 또 실행 후에도 목표와 대비해서 통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여행 준비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행 준비물을 잘 챙겼는지와 같은 통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실행 과정에서
약속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행의 통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에 관한 통제 활동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뭐 학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활동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시기별로는 사전 통제와 또 과정 통제, 사후 통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통제는 내용적으로는 이제 투입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 통제는 내용적으로는 산출 통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의 과정이 투입에서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경영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투입과 관련된 그 사전 통제에서는 목표 예산, 또 그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선발이라든가 배치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또 원자재 자체가 우리가 정해준 그런 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계획을 잘 수립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 통제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 통제는 우리가 이렇게 투입된 투입물을 변환 과정을 통해서 산출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통제인데, 그래서 업적을 평가한다든지 또 생산을 통제한다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계획, BCP 같은 그런 거를 한다든지, 또는 중간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과정 통제, 변환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 통제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통제는 내용적으로는 산출 통제인데, 결과물에 대한 품질 통제를 한다든지, 또 그 생산이나 서비스의 반대 개념으로 흐르는 재무가 제대로 되었는지의 재무 통제라든지, 비용을 분석한다든지, 그다음 최종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후 통제, 또 내용적으로는 산출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제, 과정 통제, 사후 통제라는 그런 구분을 통제 활동의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자, 통제의 유형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보의 흐름과 또 수정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전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통제, 과정 통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 통제는 내용적으로는 목표 예산, 선발 배치 훈련, 원자재 검사, 계획 이런 것 같은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통제는 변환 과정이 있어서 업적 통제, 생산 통제, 대응 계획, 중간 점검 이런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전 통제의 결과로 정보가 이제 흘러가면 이 정보가 과정 통제의 인풋으로 작용을 하면, 그 과정 통제에서 이 수정 행동을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수동 통제를 투입 쪽에서 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생산 통제에서 보니까 그 원자재가 이게 오류가 너무 많더라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원자재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정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통제의 그 결과로서의 가부 통제라고 있는데, 자, 이것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또는 생산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yes, no에 대한 그런 통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정보의 흐름과 정보로 인해서 판단하는 결과로 수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사후 통제의 이 실행에서 나타난 정보들이 이 산출 통제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사후 통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통제의 유형에 대해서 가부 통제라는 내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업에서 그 기업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품질 생산 관리에 나타나는 품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설계 정보, 그 다음에 설계 정보에서 이제 그 부품의 품질 기준이 마련되겠죠. 부품의 품질 기준이 마련되면,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부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입고 검사를 합니다. 창고에 이게 들어왔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하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완성이 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에 내보내는 것을 이제 출하한다고 하는데 이 출하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산출 통제에서 이게 이제 산출물에 관한 거니까 그 산출 통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하 검사를 하는 것을 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 검사의 결과가 이제 품질 통계 분석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량품에 대해서 이게 완성품을 출하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불량품이 있으면 그 불량품이 원가로 관리돼야 되니까 원가 관리에 이제 인풋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가 우리의 완성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클레임을 제기하면 클레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게 지금 품질 관리와 관련된 자동차 산업에 소속된 기업의 품질 관리 업무 프로세스인데 그 중에 출하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산출 통제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 활동을 구분할 때 내용별로 그 통제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산 통제, 지원 통제, 재무 통제 이렇게 나누는데, 생산 통제는 물적 자원 투입물의 변환 과정에서의 통제를, 이게 이제 생산이잖아요. 물적 자원 투입물의 변환 과정, 이게 생산이잖아요. 여기에 가해지는 통제를 얘기하고, 또 이 중에는 또 일정 통제가 있어요. 일정 통제에서 품질 통제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생산 통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는 이제 구매 통제, 재고 통제, 품질 통제와 같은 것들이 생산 통제라는 통제 안에 포함되는 통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통제인데요. 기업 내에서 모든 활동의 지원을 위한 지원 통제, 지원을 위한 통제가 이제 지원 통제인데, 인적 자원 통제라든가 정보 자원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 통제에 속하고, 재무 통제는 그 자본의 효과적인 조달과 활용을 위해서 가해지는 통제가 재무 통제이고, 그래서 수익 통제라든가 또 예산 통제, 운전 자본 통제, 재무 비율 통제 이런 것들이 이 재무 통제 하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기업이 매일매일 지출해야 될 현금 유동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그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주로 재무에서 하는데, 유동성과 관련된 그 통제도, 즉 유동성 통제도 재무 통제의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뭐 요 업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학의 원론의 다음 단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통제 중에서 그 활동별 통제를 추가적인 슬라이드로 보면, 자,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 지금 그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제품, 서비스, 그 다음에 정보, 그 자금,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금과 또 인적 자원인 사람과 또 평가를 누굴 평가할 것이냐, 이런 일들이 이 빨간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실행과 관련된 통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계획과 관련된 경영 자원에 관한 통제라든가 경영 성과와 관련된 통제도 물론 우리가 따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생산 관리와 관련한 통제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통제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제 지표들을 몇 가지를 보면, 자, 생산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화 생산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을 나누면 이게 생산성 비율이라는 것이 되는, 생산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 다음에 총 자본의 투자 효율, 요거는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거죠. 자본 1단위당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창출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총자본 투자 효율, 즉 자본 생산성 지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효율은 설비 자산의 부가가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공장 이런 것이 설비 자산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설비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20억이 금년에 창출이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면 20억을 100억으로 나눈, 즉 20%가 설비 투자 효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의 설비 투자 효율과 B라는 회사의 설비 투자 효율을 비교하면 어느 회사가 설비 투자 효율이 높고 생산 관리를 잘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에 창출한 가치가 생산 요소의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매출 중에서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한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부가가치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계산하죠. 부가가치 세금을 계산하죠. 또 자본집약도는 노동력 1단위가 소요하는 자본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one man month라든가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고 그 노동력과 또 자본하고의 대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어떤 그 자동화가 많이 된 그런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경우는 자본 집약도가 높겠죠. 노동력 집약도보다는.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은 부가가치 중에서 얼마만큼이 인건비이냐를 보는 것이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산출해내야 되는 통제 지표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관리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재고 관리라든가 구매 요구라든가 설계 정보 관리라든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뭐 출고라든가 요 박스는 이제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그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 생산 지시, 생산 실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산성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하는 그런 것이 생산성 분석이라는 업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런 생산 프로세스를 정형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투비 모델로 제시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뭐 공정 검사라든가 또는 여기 생산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된 통제 지표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재무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배우겠지만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현금을 차입하고 또 이렇게 차입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또 그 차입한 돈을 대갚아 주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 배당금을 지급하는 활동, 이런 활동은 이제 부채나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거래들을 그러니까 서비스나 제품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돈의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재무활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활동의 통제는 자본 조달, 자본 시장, 현금 흐름, 운전 자본 관리, 배당, 재무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모두 재무활동 통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아까 앞에서 그 유동성 통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돈은 여기 이제 현금 흐름이나 운전 자본 관리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돈은 나가야 되는데 당장 지금 유동성이 없으면 그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부족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누가 통제를 하겠어요? 재무활동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투자가치 평가인데 요거는 이제 재무활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공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삼성전자가 중국의
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 투자의 경제성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방법을 뭐 회수기간법이라든가 순현가법이라든가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것이 투자가치 평가인데 이것도 일종의 재무활동의 그 통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회수기간법이라는 건 투자한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가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순현가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투자하고 나서 이익이 현금 흐름으로 들어올 때 그 현금 흐름을 모두 현재 기준으로 순현가로 net present value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그렇게 해서 회수해서 들어오는 그 투자의 대가가 그 대가의 말하자면 수익률이 그 기업에서 생각하는 일정 수익률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재무활동의 통제 활동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의 재무 관련된 그 모범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급여 관리라든가 퇴직 관리라든가 여기 뭐 재고 관리라든가 지급 결의, 매출, 자금 관리 이런 것들이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자금 관리라든가 고정자산 관리라든가 일반 회계라든가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재무 관리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와 관련된 인적자원 관리가 있죠. 인적자원 관리라는 것은 그 임직원, 구성원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화하며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그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인적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사관리는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통합될 때 이제 인사관리 목표가 잘 달성됐다고 하고, 또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을 중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조직화에서 알아봤잖아요. 현대 조직의 3대 파라메타라든가 거기에 보면 개인의 목표, 조직의 목표가 통합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전략을 실현할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나아갈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이 나가야 할 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실현할 그 조직과 인재를 양성하는데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인적자원 관리나 생산 관리는 우리가 그 경영 원론에서 나중에 한 강좌로 또 따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통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꺼내서 약간 그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그 모범적인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인사관리, 승진발령, 근태관리, 퇴직관리, 급여관리, 복리후생, 연말정산 뭐 이런 이제 인사관리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서 근태관리라든지 또 누구는 승진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인사통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조직의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이제 여기 HRP가 있고 HRU가 있고 HRD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돼야 되는 그런 그
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또 태도나 의욕이 잘 발휘되도록 하고 이제 자기에 맞는 그 역할 행동,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 행동 또는 캐리어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조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라면 조직은 창조, 제도, 또 과정, 운영, 문화 풍토와 같은 그런 그 결과물 개인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은 결과물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를 잘 하도록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HRP, HRU, HRD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HRP는 인적 자원 계획입니다. Human Resource Planning.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경영 비전과 경영 전략에 결부된 인재의 장기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선발하고 조직과 직무를 설계하고 조직 개발과 캐리어 개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재 전략이나 인사 기획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인적자원 계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RU는 Human Resource Utilization, 인적 자원 활용인데 인재의 이제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현재 능력과 또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업적 관리와 또 처우 시스템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걸맞는 직무를 주지 않거나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이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치와 로케이션 어디다가 어떤 부서에다 배치할 거냐 또는 어느 지리적 지방에다가 배치할 거냐 그 다음에 인사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을 인적자원 활용이라고 HRU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RD는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인데 인재의 현재 능력과 조직의 그 니즈를 통합하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 구체적인 요 HRD의 내용은 직업훈련, 교육연수, 능력개발, 자기개발 지원 이런 이와 같은 이제 인재 육성과 개발에 관한 것들이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것에 이제 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한 장에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적자원과 관련된 통제로서의 인적자원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식은 서열, 이렇게 뭐 50명이 있으면 1위부터 50명 서열을 매기는 거나 대인 비교,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한다든지 분류 등급이라든지 뭐 도식 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자유기술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상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아마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은 구성원들의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하는 거죠. 자, 평가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고를 조직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그 인적 자원의 평가는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로 하지만 이게 사실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중에 인적 자원 컨설팅 회사 중에 헤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 비계량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에게 컨설팅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인적 자원 평가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이제 방법 중에 예산 통제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그 보통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비용의 할당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뿐 아니고 그 계량화되는 모든 것을 예산으로 해요.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정 조직의 단위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 계획 또는 계획서를 우리가 예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할 수익에 관한 계획, 또 비용 예산은 이 수익 창출을 위하여 지출할 비용에 관한 계획. 이게 이제 협의의 좁은 의미의 예산이죠. 그 다음 이익 예산은 수익 예산과 부용 예산과 연관돼서 수입된, 즉 수익 예산에서 부용 예산을 빼면 이익 예산이 되는 거죠. 현금 예산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계획.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 보면 반드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그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현금 흐름 예산 계획에 해당되는 거죠. 자본 예산은 1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공장을 짓는 것은 최소한 몇 년 이상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고 해요. 그런 장기적인 자산에 관한 지출을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할 때 예산 통제라는 것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예산으로 수립하고 또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또 예산과 실제, 이제 계획과 실제 실행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을 예상 통제라고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통제라는 것은 여기 지금 내부 견제,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외부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대리인 주식회사의 대리인 문제에서 우리가 저게 다른 그 회계법인에게 우리의 그 회계나 결산이 그 상법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인증받는 게 뭐예요? 이게 외부 감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견제는 그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회계 통제나 관리 통제를 하는 것을 내부 견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업에 가면 이런 내부 견제가 있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그 지출을 명령하는 부서와 실제 회사의 구좌에서 돈을 지출하는 사람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회계 통제라든가 관리 통제라는 것이 이걸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업무 담당자들이 하는 내부 견제 외에 그 기업 내부에 가면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내부 감사라고 그래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내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와 별도로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내부 감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부 감사 업무와 그 회계법인이 하는 외부 감사 업무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바로 이 표예요. 그래서 자, 주체는 내부 감사의 주체는 내부 스텝, 그러니까 감사 부서의 스텝, 그 다음에 재무 담당자와 같은 내부 관계자가 내부 감사를 해요. 그리고 감사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는 누가 하냐면 외부 회계 법인, 이 사람들을 외부 전문가라 그래요. 외부 전문가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를 하는 내용이나 목적은 내부 감사는 내부 경영 관리라든가 통제 목적의 업무 감사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는 투자 분석이나 여신 분석이나 그 다음에 그 회계 적정성, 이런 것이 외부 감사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수준은, 이 내부 감사는 기업 자체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외부 감사는 상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는, 내부 감사는 모든 업무 분야고, 내부 감사는, 외부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것들만 합니다. 근데 이제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 회계감사의 결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수익 모델이라든가 뭐 중요 그해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 보고서에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감사하는 내용은 회계감사라는 거죠. 자, 이제 통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통제에서 이제 정보의 흐름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흐름이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뭐 사실 그 빅데이터 자체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된 그런 시대잖아요. 그 빅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정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보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3장에서는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흩어진 데이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공이 됐을 때 그 결과물을 우리가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 것을 이제 기업 내부에서 업무 실행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일이 실행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안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러 데이터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행의 결과물이 그 자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가공돼서 정보로 들어가고,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료라는 것은 로 데이터예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일련의 그 처리 또는 가공된 자료를 정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치가 증대된 자료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정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보, 통신, 정보, 지식 정보 사회에 살고 있다. 이랬을 때 얘기하는 정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에는 그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식당에 가서도 그 주문 같은 것이 이렇게 터치패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터치패드로 입력된 것들이 자동으로 식당 조리실에 전달되고, 또 나중에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서 지불할 때 그 지불 데스크 계산대에서도 그 결과물들이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데이터가 나중에는 뭐예요? 뭐 오늘 얼마가 팔렸는데 어떤 음식이 얼마 팔렸고,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또는 월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그 식당이라는 레스토랑이라는 그 수익 모델, 작은 단위의 기업의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 경영 정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규모가 큰 기업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보를 수집, 처리, 가공, 저장, 공급함으로써 한 조직의 활동과 의사결정, 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구성 요소의 그 집합체를 우리가 information system,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대학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40년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중견기업의 IT 부서에서 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뭐 거의 그 정보 시스템이 우리나라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건 뭐냐면 거대한 정보량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고요. 이 정보 시스템은 또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조직이 필요한 내외적인 정보가 모두 집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는 정보 통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영자는 뭐예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뭐 오래된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오류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러면 기업의 경영정보 시스템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냐? 보통 우리는 하드웨어, 컴퓨터 또는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아래아 한글과 같은 또는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통계 처리 이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운용하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IT와 관련된 그 운영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IT 전문 인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경영 정보 시스템의 네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 EIS라든가 EIS는 뭐냐면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이라 가지고 임원들이 볼 수 있는 임원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MIS라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DSS라는 거는 뭐냐?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죠. EX는 Expert System, 전문가 시스템, 요즘은 AI라고도 하죠.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은 Expert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TPS라는 것은 뭐냐면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이라는 거래 처리 시스템. 예를 들면 은행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 은행에서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대구자에서 다른 뭘 사고 그 대금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은행 시스템 중에서는 어느 시스템에서 그걸 처리해요? 그걸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그거를 처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TPS라는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정보 시스템의 사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고 경영층이 있죠. 중간 경영층이 있고 현장 경영층이 있고 일선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다 다르잖아요. 최고 경영층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또 중간 경영층은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 경영층은 운영적 의사결정을 하고 종업원들은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보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업무나 통제 활동을 보면
최고 경영층은 전략계획, 중간 경영층은 전술통제, 현장 경영층은 운영통제, 그 다음에 종업원은 실행한단 말이에요. 뭐 쇼핑몰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면 오다가 들어오면 그 오다를 처리하는 게 업무 실행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다 다른데 최고 경영층은 전략계획 시스템을 쓰고 중간 경영층은 관리 통제 시스템을 쓰고 현장 경영층은 운영 통제 시스템을 쓰고 종업원은 거래 처리 시스템을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이제 공부하거나 이제 주구장창 나중에 직장 가서도 다 이와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그 기업에 따라서 그 시스템들이 약간 이름들이 다 다른데 대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이제 그 회계 쪽 하시는 분들은 ERP 배울 텐데 ERP는 말하자면 요 TPS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그 플래닝 시스템이나 또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그 생산관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것을 ERP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이제 자세히 또 보면 조직 계층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다른 걸 활용하는데 전략계획 시스템은 스트래테직 플래닝 시스템은 기업의 중장기적 전략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경영층 임원급의 경영활동을 돕는 경보 시스템이라는 거죠. 직관이나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안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직관이나 경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전략 계획 시스템을. 관리 통제 시스템은 중간 관리자들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앞에 그 전략 계획에 의한 실행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통제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관리 통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고 운영 통제 시스템은 현장 관리자나 하위 관리자 계층의 경영 관리 활동과 통제를 돕는 정부 시스템이고 업무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직관이나 경험도 중요하다는 거죠.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직의 말단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돕는 정보 시스템인데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 위의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죠. 경영정보 시스템과 이제 통제 활동, 아까 이제 통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정보 흐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을 본 거예요. 경영정보 시스템과 통제 활동은 정보기술 발달은 통제 활동을 아주 손쉽게 해주고 또 광범위하게 통제 활동을 작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통제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시스템 산출물에 의해서도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제에 저항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통제에 저항하는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 통제에 대한 그 구성원들의 저항의 원인은 이제 가끔 달성 불가능한 표준이 제시됐을 때 또는 상호 모순되는 표준이 제시됐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과잉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부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구성원들이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통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표준이 제시되면 표준을 조정한다든지 또 상호 모순되는 표준이 있었다면 표준을 재정립한다든지
사람에 의한 과잉 통제가 불만이 원인이 된다면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적절한 통제는 타당한 통제 정책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지나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원인이 될 때는 책임을 적절히 분산하고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